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구나로 시작하는 새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오늘이 2025년 1월 5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저는 첫 주일 예배를 좀 가볍고 상쾌하게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너무 무겁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무거운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밤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헌정 질서를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해제를 했어요. 그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그 담화문을 들어보면 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국회의원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 출범 이후 약 2년 반 동안 22건의 탄핵을 소추했다. 그래서 정당한 판사를 겁박하고 탄핵하고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등으로 행정부의 행정을 마비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도 마약 범죄 단속 등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92석으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시켰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뻔했던 그러한 일도 저질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민생 치안도 공황 상태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석 총 300석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을 했습니다. 192석이니까 통과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4일 탄핵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사실상 우위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상 우위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내란죄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인용을 받아서 출석 요구를 3번 했는데 3번 다 불참했기 때문에 체포를 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들이 수만 명씩 모여서 이 체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정원이 9명이랍니다. 그런데 3명이 퇴임을 했대요. 그래서 6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헌재법 23조 1항에 의거해서 6명으로는 탄핵 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은 마치 도살을 하려고 하는 짐승을 잡아채려고 하는 것과 같이 아주 서슬이 퍼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탄핵이 결정이 되니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직무 대행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는데 이것마저 탄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그 권한대행이 된 사람은 최상목이라고 하는 경제부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최상목은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권한대행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6명뿐인 헌법재판관을 이 최상목이라고 하는 권한대행이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2명을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재판관을 임명을 하는 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랍니다.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총 8인이 되었기 때문에 3명이 반대하지 않으면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최상목 이가 왜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을 임명을 했을까? 이것은 3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선을 그은 것이고 이쪽 편에도 한 달이 걸치고 저쪽 편에도 한 달을 걸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는 최상목 씨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항공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오전 9시 7분 전남 무안공항에서 승무원 6명이 있고 승객 175명이 탑승을 해서 태국에서 무안공항으로 온 제주항공 소속 JJA2216편 그 비행기가 총 181명을 태우고 활주로에 착륙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17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한 데 대한 그 원인은 너무 기묘하게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월 4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애도의 기간으로 정해서 곳곳에 추모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예배에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목사가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사건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정동수 목사님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은 그 한남동의 부부가 내외가 가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대통령 그 탄핵
무효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일은 뭐냐면 무안공항의 비행기 사고입니다.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최악의 항공사고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떠도는 그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기체 엔진에 쇳대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드론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전자이든 후자이든 문제는 너무 큰 거예요. 자, 우리 전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안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1990년대 후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 균형발전 정책으로 건설이 되었는데 2007년 11월 8일에 개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비행기가 운행을 할 수가 없었대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비행장을, 무안 국제 비행장을 고추 건조장 공항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었을 정도고, 거기에다가 무안은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철새들이 철마다 때를 지어서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항 자체가 부적합한 위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에도 그 새를 쫓는 그 요원들이 있답니다. 4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총으로 공포탄을 쏘아서 새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1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공항 건설 당시 그곳에 그 국회의원은 한화갑 국회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그분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향력이 대단히 커서 공항을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추건조장 공항 이외에 한화갑 공항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전라도에서 전라도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라도를 나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이 179명이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순간적으로 1, 2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7일까지 잠정적으로 활주로를 폐쇄를 했는데 이것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면 인근에 비행장들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까지 비행장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상 사고의 원인을 찾아보는 데 있어서는 예사롭지가 않은 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MBC는 무안공항에서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경에 착륙하는 보잉 737-800기가 사고가 날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그 사고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에요. 지붕에 올라가 적절한 장소에 지붕에 올라가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사고를 미리 알았다라고 하면 이건 기획된 사고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들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세월호를 생각을 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수학여행을 가던 300여 명의 단원 고등학생들을 억울하게 수장시켜버린 그 세월호. 저는 그때 당시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저 학생들 모두 다 구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으로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괄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활주로 끝부분에 콘크리트 벽이 왜 설치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행기가 랜딩 기어, 그러니까 바퀴가 작동을 하질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는지는 모르죠.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바퀴가 없는 상태로 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보면서 차라리 바다가 가까우니까 착륙을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비행 조종사가 했기 때문에 뭐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끝부분에 비행기 동체로 이제 착륙을 했는데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지듯이 쫙 미끄러져 갔거든요. 그러면 바퀴가 굴러가면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켜서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이에요. 끝부분에 집더미나 아니면 그 지푸라기 더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요. 그리고 풀 쌓아놓았다면 아마 안전하게 모두가 다 사고 없이 구출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으면서 폭발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폭발하는 장면은 전부 카트를 했더라고요. 달려가면서 부딪히면서 폭발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가족 단위 사망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까지. 이렇게 해서 179명이 순간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6시간의 비상계엄. 따지고 보면 2시간밖에 안 됩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군은 총기를 소지했지만 실탄은 장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실탄이 없는 총으로 계엄을 진행한다? 이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계엄의 원 목적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에 있는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있는 컴퓨터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확보하는 시간이 단 2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서버의 비밀번호가 12345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 담화문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묘하게도 12345라고 하는 비밀번호는 중국의 인민들을 그 일상생활에서 그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수 번호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거대 야당 당대표 이재명이 지난 총선 때 유세가 마칠 때쯤 되면 매번 구호를 외쳤는데 이것이 바로 12345였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중국에서 사용해야 하는 비밀번호가 왜 한국의 선관위에서 사용을 했으며 또 야당 대표가
1, 2, 3, 4, 5, 9호를 그렇게 외쳤느냐? 이것은 우리가 직결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중국의 충성을 맹세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더구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원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있는데 그곳에 체류하고 있던 중국 사람 90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해커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국인 해커 전문가 90명은 미국으로 바로 이송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당선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에서 쓴 고배를 마셨죠. 근데 그때 당시 부정선거라고 얼마나 투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역시 선관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한국 선관위 연수원에서 작업한 90명의 중국 해커들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떨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이들은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간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좌나 우를 나누자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사상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한다면 먹을 것 말고 그것을 초월해서 사람이 갖는 지위나 사람이 가져야 하는 권리도 공산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 김정은의 뭐라 그러죠? 국방위원장? 뭐라 그러죠? 자전 그런 그 최고의 자리도 혼자서 군림하면 안 되는 거죠. 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진정한 공산이 되고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지. 아니,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때 보고 정말로 놀랐어요. 김정은의 공호부라고 하는 사람도 수틀리니까 박격포로 그냥 쏴서 죽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은 그들이 그 지위까지 나누어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이러한 사회주의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7가지 현저한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이 6명씩이나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깜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들었어요. 친형과 친형수에게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퍼붓는 그런 사람. 경쟁자는 어떻게든지 제거를 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육적인 어떠한 그 붙잡힌 갇힘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영적 존재인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 보면 오인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래서 오인설이에요. 사람은 짐승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성과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은 기본 기능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 이것이 짐승들의 첫째 목적이에요. 물론 자기들이 해야 하는 어떠한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치적인 전문가의 말입니다. 국가기업령은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이다. 또한 대통령 체포영장도 위헌이고 위법이다. 계엄령이 내란죄가 될 수가 없다. 어떠한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구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끝날지는 정말로 귀추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재명의 체포 또는 신변 인도에 대해서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신현균의 국방TV에서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은 세계적인 그 군사에 대한 아주 박식한 분인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미 중국인 중에서 진광화라고 하는 사람은 북한제 담배를 밀거래를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체포가 돼서 70년형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70년형이에요. 그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생명이 붙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미국 법원은 이재명의 공범 이화영의 불법 북한 송금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그 강도는 더욱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수사권도 없는 위법기관이 위법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에 동조하는 국민의힘당은 없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미워요. 자기 편, 옳은 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남동 사저 앞에 국민들이 밤낮으로 모여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자유를 향한 국민들의 염원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시절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공수처, 위법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기 위해서 사저를 찾은 것도 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하는 일이 체포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체포영장도 중앙법원에서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의혹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이번 비상계엄령은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적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산안 삭감, 간첩법 방해, 무소불위 선관위, 선관위 이제 세계적인 선관위가 다 정리가 되어질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언론의 좌편향,
국민의힘당에 붙어있는 좌익 세력, 군의 쓰레기 같은 장성들, 좌파에 부역하는 연예인들, 탄핵에 개입한 중국인들에 대한 사실을 밝히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젊은 계층이 지금 상당히 정상적인 사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관저 앞에 모임에도 그렇고,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는데도 젊은이들이, 20대, 30대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좌편향이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사고인가요? 우편향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좌편향의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한 그 사람은 이미 사탄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100% 맞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상목과 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좌경사상은 악한 마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좌경사상을 인정하고 따른다면 마귀의 졸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좌경에 빠져서 마귀에게 졸개가 된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바른 생각, 아멘. 바른 사상으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아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